어제 막 비가 오는데 부재자 투표한다고. 오늘 갔으면 참 편했을 걸. 어제 그 비 오는데 간다고. 예. 가는데 또 와이프는 저 가는 길에 이제 이거 사와라, 저거 사와라. 아이고. 그러니까 선생님들, 제가 참 IB 실러버스를, 왜 신뢰를 하는가 하면은, IB 실러버스를 가르치다 보면은,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바쁘시지만은, 선생님도 발전이 만만찮게 되실 겁니다. 제가 지난 15년 동안 이제 IB 교사들 여름 모임을 주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이제 서울에서 이제 IB 교사들 한 2, 30명 정도가 이제 커다란 공부방 회의실에 이제 임대해가지고 모이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아휴, 앞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히 발전하는 교사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은 그냥 작년이나 저작년이나 매년 똑같은 교사들 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 커리큘럼대로 가르치다 보면은 정말 이 수업 준비하는데도 정신이 없고 매년 학생들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교사도 바쁩니다. 끝내고 나면 이제 학생들도 성장했지만 저희도 성장했죠.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경우 한번 보죠. 자,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막 냅니다. 처음에는 제가 제 관점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학생들이 인터넷을 보면서 기존의 관점으로 공부를 했다가 제 아이디어에서 이제 영감을 얻어가지고 학생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제시한 요 단계를 이제 울타리 1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타당합니다. 대체로는 이제 대체로는 무의미하지만은 그러니까 좀 너무 나간 무의미한 거지만은 그러니까 일부분은 타당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울타리를 넓힙니다. 요걸 울타리 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년 수업 다시 하다 보면은 또 그걸 바탕으로 학생들은 더 많은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때 증명 가능한가 타당한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건 울타리 안으로 치고 넣어야 되고 어떤 건 울타리 밖으로 빼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떤 해석의 울타리가 넓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참고서로 시작을 했더라도 나중에 가보면은 이제 참고서의 범위를 까마득하게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학교는 어떻게 하는가? 어떤 학생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때 그거 참고서에 없는 내용이야 라고 컷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타리가 넓어지질 않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 울타리는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학생들은 더 이상 아무런 제안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관성으로 갑니다. 물론 그 선생님들은 제 수업 방식이 그러니까 너무 과격하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근데 제 관점에서 그 선생님들의 수업이 너무 고리타분합니다. 2025년에 학생들이 가르치기에. 그러니까 일단 방학 동안 학생들은 다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학 숙제로 그걸 줍니다. 그 제가 수업을 할 때는 학생들이 전체를 읽어봤기 때문에 PPT는 좀 이제 그 중요한 장면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업에 사용하는 PPT는. 그리고 이제 PPT를 가지고 수업을 하면은 책으로 했을 때는 이제 자, 몇 페이지 몇 번째 좀 찾아봐라고 하면 그 천대 시간 걸리죠. PPT로 하면은 이제 수업 시간의 한 30, 40%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같이 이미지가 제공되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통해서 그 장면을 더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수업 외적인, 그러니까 작품 외적인 부분을 더 설명할 시간이 확보가 됩니다. 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도 한 2, 3년 정도 이렇게 교사를 하시다 보면은 그 채점관에 지원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한번 지원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채점을 오래 하는 거는 권하지 않지만 채점을 한번 해보시는 건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채점관 신청을 하시고, 그다음에 채점관 연수를 받으시면 일단 채점관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선생님들의 한 30%는 채점관입니다. 문제는 IB가 채점을 실제로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 대부분의 채점관들은 한 번도 채점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채점관으로 등록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다처럼 채점을 한 명 비게 되면 이제 어떤 교사가 좀 예상 점수와 최종 결과가 비슷한가를 맞춰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제 기회를 줍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싹 빠져나가는 게 채점관을 해보시면은 이제 샘플당 이제 그 18,000원 정도 줍니다. 저처럼 이제 그 샘플 하나 채점하는데 1시간 반 걸려버리면은 자, 일당 얼마 되죠? 한 샘플 채점하는데 1.8만 원 주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샘플 채점하는데 한 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시급 얼마 됩니까? 10,000원 정도. 예, 한 11,000원, 12,000원 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 선생님들이 이제 열심히 한다, 잘 가르친다, 체계적으로 가르친다, 책임감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과외가 막 들어옵니다. 과외는 저번에 얘기했었죠. 시간당 1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자, 그럼 채점관들 어떤 선택을 할까요? 물론 이제 익숙해지면은 이제 30분 정도면 샘플 하나 채점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충 이제 시간당 한 3.5만 원 정도 되겠죠. 근데 자, 채점관으로 시간당 3만 5천 원 받으면서 일할 것인가? 아니면은 시간당 10만 원 받으면서 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력 있는 선생님들은 싹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채점관 해보면은 이제 아이비가 막 이것저것 요구하고 보고서 많습니다. 게다가 이제 막 이거 내가 어떤 학생의 최종 결과 채점한다는 부담감도 크고 그러니까 5월 6, 그 4월, 5월, 6월은 정신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채점관들은 그러니까 이쪽에서 평판 좋은 선생님들, 실력 있다 이런 선생님들은 싹 빠져나가 버리시고 나오다 보니까 이제 역시 또 거기에서도 또 채점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채점관을 오래 하는 것은 별로 권하지 않는데 채점관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채점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잘 알게 되실 겁니다. 그 경우는 첫 학기는 할 수 없죠. 일단 첫 학기 때는 이제 그렇게 이제 선생님 설명을 하시고 그 읽어보라고 해도 잘 안 읽을 겁니다. 그 다음 학기부터는 무조건 이제 방학 숙제로 다음 학기 이 작품 할 거니까 이거 무조건 읽어. 그래 또 무조건 읽으라고 하면 또 안 읽습니다. 다음 학기 딱 첫날에 우리 쪽지 시험 칠 거야. 그러니까 읽어도 그러면 애들은 읽습니다. 그리고 읽고 왔을 때 안 읽고 왔을 때 학생들의 이해 수준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읽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에게도 얘기를 해야 되죠. 방학 숙제 이런 게 나갔으니까 꼭 읽도록 관리해 주세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죠. 학생들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자, 마지막 학년입니다. DP 2학년이라고 하죠. 뭐 이어 13이기도 한데 또 그레이드로 하면 12, G로 하면 10이니까 그냥 DP 2학년이라고 부릅니다. 시작되면은 저는 일단 예, 그 수업 중에 2일 정도 읽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장편 소설 경우에는 2일로 충분할까요? 다른 과목들도 이제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게 있을 텐데 그게 가능하시다면은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자, 일단 딱 시작을 하면은 이제 아이오 녹음합니다. 그 보통 이제 다른 랭귀지 A 과목들이 이제 다음 학기에 녹음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학기 때. 근데 마지막 학기가 되면은 모든 과목의 과제물들이 다 집중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이 과목이라도 좀 수월하게 가가지고 학생들이 나머지 5과목에 집중하도록 하자.
어차피 이제, 그, 물론 이제 학생들 성적 높게 나온다면 저도 이제 재계할 때 유리하겠죠. 근데 어쨌거나 학생들이 이제 학교의 주인이니까 다른 과목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내 과목은 좀 쉬면서 가자. 그래서 내 과목 성적은 좀 약간 낮아지더라도 전반적인 전체 성적이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거기 학생에게도 이득이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학기 때 과제가 다 몰려버리니까 제 학기 과제는 이제 그 세 번째 학기에 끝내는 방향으로.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시작하면은 한 주 시간을 주고 이제 자, 두 번째 이제 녹음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주 동안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나한테 계엄은 하고 이런 거 보내.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엄은 받으면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시간에 딱 녹음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HLS에 마무리하도록 조금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익스텐드 에세이 진행 확인합니다. 어느 정도 썼는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첨삭을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요 두 장은 네가 증명할 수 있겠니?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피드백 한번 주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학생 좀 스트레스를 줄이고 내 과목에서는 좀 쉬엄쉬엄 따라오면서 다른 과목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면은 그 이청준 씨 당신들이 천국 들어가는데 그 요 작품도 제가 기존의 해석과는 저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요 작품이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해석과 정반대로 해석을 하는데도 왜 제이네어에서는 감점이 안 되는가 하면 사실 제이네어를 읽은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제이네어를 책으로 읽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자기가 그 작품을 안다 읽었다고 하는데 어렸을 때 동화책을 읽었거나 영화를 봤거나 그런 경우지 소설책을 읽은 사람은 사실 잘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나 그 8년생 김지영은 실제 소설을 읽은 채청관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해석과 다르면 감점을 하는데 이제 제네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채점관들은 대부분 자기가 읽었다고 착각을 하는데 사실 읽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채점관도 그걸 검증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품도 기존의 해석과 제가 정반대로 해석을 하는데 이 작품도 채점관들이 거의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다른 해석을 해도 크게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 참 흥미로운 게 기존의 해석에서는 주인공인 조백헌 원장을 이제 원생들의 낙원을 만들기 위해 희생하였지만 실패한 영웅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제가 국문학과 해석이 수박 겉핥기식이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각화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들을 영상으로 바꿔보면은 딱 답이 나옵니다. 작가 의도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기존의 해석이든 저희 해석이든 간에 공통적인 것은 조백헌이 박정희 당시 대통령에 대한 알레고리란 겁니다. 그럼 기존의 해석에 맞춰보면은 작가가 박정희 대통령을 비운의 영웅으로 미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와버립니다.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됐는가? 작품의 전반부에서는 이제 그 작가, 뭐 화자라고 합시다, 여기서는. 화자는 명백하게 조백, 조백헌,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알레고리죠. 비판적입니다. 근데 2부 마지막 부분부터 갑자기 찬양으로 태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이 전반부의 이 조백헌 원장이 얼마나 자기 그 동상 세우려고 미친 짓을 했는가가 아니라 2부에서 갑자기 이제 주변 인물들이 막 그 조백헌 원장을 당신은 진정한 사랑으로 희생을 했어라고 해버리니까 그걸 기준으로 조백헌 원장은 비올의 영웅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이 사이에서 왜 화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는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작품이 연재를 하면서 저 시기에 실제 모델인 그 조창원 원장, 철업도의 조창원 원장이 소설 때문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저때 이제 신동아에 내던 저 소설 때문에
그 오마도 간척공사 가 지연되는 것에 책임을 지고 구속이 되었고, 조창원 원장의 가족들이 작가에게 이제 그 조창원 씨를 살려달라고 전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작가가 많은 어떤 죄책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부 후반부부터 주인공에 대한 평가가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나옵니다. 즉, 그 개인적으로는 사랑과 희생을 했지만 공적으로는 무능했다. 이런 식으로 이중적으로. 즉, 여기서 공적인 역할이 이제 그 박정희에 대한 여전히 알레고리가 되고 개인적, 요게 이제 그 실제 모델인 조창원 씨 이렇게 나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냥 뭐 뒤쪽에 가서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그 주인공을 찬양을 하니까 그냥 뭐 기존의 해석은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그 진정 원생들을 위해서 뭐 사랑과 희생을 했지만은 원생들이 안 믿어줘서 실패한 뭐 비운의 영웅 그렇게 가르치면 참 이 작품은 별로 가르칠 거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그런데 이 작품을 둘러싸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작가는 왜 태도를 바꿨는가, 그리고 거기서 어떤 부분이 그 작가는 이제 자신의 그 메시지를 유지하면서 조창원 씨를 구원하려고 어떻게 이제 그걸 담았는가를 해버리면 이 작품 굉장히 입체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이 좀 긴데 이 작품이 끝났을 때쯤 이제 익스텐드 에세이가 이제 완성이 될 겁니다. 이거 학생들과 같이 익스텐드 에세이를 완성을 하도록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비문학 텍스트 여기에서는 이제 기출 문제들을 이제 쫙 풀어봅니다. 기출 문제들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2020년 커리큘럼 바뀐 그 다음만이 아니라 그 전에 나왔던 어떤 칼럼들 그런 것도 다 모아놨었는데 새우와 플라스틱 그 다음에 이제 폭주하는 10대들의 욕설 그 한서를 깨닫다 그다음에 나 때는 말이야 그 다음에 나는 조신하지 않다 특히 이제 나는 조신하지 않다 요거 이제 칼럼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완성도가 높아요. 그리고 이제 한 그 비빔밥과 다문화 그리고 이제 놀이와 공부 요거들 보면서 이제 쭉 풀어봅니다. 푸는 방식은 푸는 방식은 이제 먼저 리딩 타임 5분 동안 텍스트를 읽어보면서 빅5 중에서 어떤 요소가 많이 사용되었는지 일단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요소가 특히 주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그 가이드 퀘스천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학생들이 분석 능력이 높아질수록 이제 가이드 퀘스천을 거의 정확하게 맞춥니다. 아, 이 텍스트라고 한다면 이제 구성과 뭐가 나와야 된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 가이드 퀘스천이 만약에 구성과 언어에 대해서 묻는다면은 일단 첫 번째 렌즈 1인 구성에 대해서 뭐 형광펜을 쓰든 검은색이나 이제 파란색 볼펜을 쓰면 안 되니까 형광펜이나 볼펜 하여튼 혹은 이제 빨간색 볼펜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구성과 관련된 부분만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렌즈 2, 그 언어. 요것도 이제 자 위쪽에서 만약에 빨간 볼펜을 썼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차별화 되도록 이제 형광펜이나 어떤 뭐 녹색 볼펜 이런 거 다른 걸로 한 다음에 그 언어와 관련된 부분만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 조급한 건 알겠지만은 천천히 이제 레이아웃을 짭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 논리를 전개해 갈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답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제 한 20분 정도, 여기까지 이제 한 20분 정도 경과한다고 봤을 때, 그렇다면은 이제 나머지 시간에 쓴다면은 대충 이제 한 700단어, 이 정도면은 아마 나올 건 다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익숙해지면은 그 장르에 따라 가지고 좀 테크닉이 생깁니다. 아, 이 장르면은 빅5 중에서 무엇은 나올 수 없다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종종 그런 게 나오는 걸 보면은 역시 이제 이 출제자가 장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신문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조나 문체를 물으면은 답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문 기자가 주어진 그 한정된 장소에 이미 그 정보를 다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무조건 이제 어조나 문체는 고정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물어버리면은 그냥 외웠던 답 그대로 쭉 쓰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2020년 이전 과정에서는 텍스트가 주어지면은 가이드 퀘스천을 무시하고 빅5를 다 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빅5를 이전에 다 썼어야 되는데 2020년 이후로 바뀐 커리큘럼에서는 가이드 퀘스천에서 묻는 렌즈들만 써야 됩니다. 그렇게 커리큘럼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드 퀘스천에서 이제 렌즈를 두 개 물으면 조금 난이도가 쉽고 렌즈를 하나만 물으면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채점관들 중에 일부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질문이 묻지 않았는데 왜 그 렌즈를 빠뜨렸냐고 감점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전하게 가는 게 어떤 건가 하면은, 자, 만약에 구성과 언어 두 개를 물었지요. 요 중에서 하나 정도 렌즈를 추가하는 겁니다. 요렇게. 요게 좀 안전합니다. 구성과 언어만 물었다? 그러면은 이제 구성과 언어만 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새로운 규정을 숙지한 채점관들은 거기에 높은 점수를 줍니다. 아, 그 응집력이 높다. 그리고 어떤 채점관들은 왜 너 문체 언급 안 했어? 왜 너 논증 방법 언급 안 했어? 라고 감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거기서 헷갈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 정도는 더 언급해 주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불안 요소가 이제 그러니까 규정을 숙지한 채점관이 채점할 것인가 아니면 규정을 숙지하지 않은 채점관이 채점할 것인가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참 답답하죠. 자, 그리고 이제 사실상 신문 기사는 새로운 그 과정에서는 아직까지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새로운 과정에서는 칼럼만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신문 기사가 한번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도 칼럼 나왔었지요. 신문 기사는 칼럼보다 조금 더 분석의 난이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칼럼은 그 글쓴이의 의도가 표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신문 기사는 안 그렇습니다. 신문 기사는 어디까지나 사건과 관련된 단순한 정보 전달이 목적이다 보니까 기자가 자신의 의도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페이퍼원의 텍스트2처럼 이러다가 이제 신문 기사나 이런 식으로 조금씩 장르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전혀 그냥 완전히 그 엉뚱한 장르, 상상도 못했던 그런 장르가 나오지 않을까. 올해 체크퍼지 나왔던 것처럼. 랭귀지 A에서는 조금씩 이제 그 장르를 확장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앨범 표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 그 잉글리시 A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대응할 수 있었는데 우린 인포그래픽만 줄창 나오다가 갑자기 그 리스트에도 없는 책 표지가 턱 나와버리니까 아, 그래. 안 보는 사람 그만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쨌든 지금까지 칼럼만 나왔기 때문에 신문 기사까지만 충분히 대응될 것 같은데 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인터뷰 기사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게시물이 돼버리면은
이제 좀 양상이 많이 바뀝니다. 인터뷰 기사까지는 어디까지나 신문에 실리는 거기 때문에 완성도가 좀 있습니다. 근데 블로그 게시물은 그냥 개인의 글이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질 일도 없고 완성도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제일기획 블로그처럼 이제 좀 어떤 거대한 기업의 조금 더 완성도가 있는 게 나오긴 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완성도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퍼 2에서는 이제 인포그래픽, 그 다음에 네컷 만화. 지금까지 이제 네컷 만화는 이제 저작년의 노벰버 세션에서 딱 한 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 아, 노벰버 세션 나왔었고, 작년 노벰버 세션에서는 이제 그 공익 광고 나왔었네요. 근데 장르는 공익 광고지만 사실상 이제 인포그래픽에 더 가까운 게 나왔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이제 웹툰을 한 7년 정도 그려봤었는데, 이 사람은 의사지 만화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화적으로 본다면 많은 실수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 만화를 분석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작가의 실수는 분석할 수 없습니다. 작가가 자신의 의도를 명확하기 위해서 타당하게 쓴 장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논리도 설명이 가능한데, 아, 이거 작가가 실수했다. 이건 분석이 불가능하죠. 작가의 실수라는 것이 유일한 분석입니다. 근데 이거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걸 쓴 사람은 이제 유진수라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만화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 커피 색깔을 보라색으로 했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캐릭터가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불편함을 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마크 스캠을 확인해 봤는데, 뭐 여기 이 원두가 세 알씩 있는 게 이제 두 사람이 하루에 6잔, 즉 한 사람당 하루에 3잔 마시는 게 건강에 좋다는 걸 상징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루 커피 4잔 마시는 유진수라고 하면서 그 개그를 치면서 그 독자들에게 친밀감을 주고 있다라고 하던데, 이 사람 진짜 만화 모르는구나, 출제자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친밀감을 주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장치는 의인화입니다. 이 단감 쌤이라는 이 캐릭터와 이 커피의 의인화입니다. 근데 그걸 놓치고 이걸 언급했다라는 것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도 그걸 아는지 이제 이미지가 거의 없는 텍스트를 계속 출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이미지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동주 시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 윤동주 시도, 음, 음, 기존의 해석에서 좀 놓친 게 몇 가지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걸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에서 제가 중점을 두는 것은, 학생들 중점을 두는 것은, 나와 나 자신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윤동주 씨 같은 경우에는 왠지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가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우리를 용서하고 살자. 우리는 좀 우리 자신에게 괜찮다라고 위로하면서 살자. 그래서 이제 영화배우 히스 레저와 비교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해석에서는 없는 부분인데, 이, 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윤동주 씨 시를 시간 순으로 배치한 다음에, 거기에서 부끄러움의 양상과 이제 소명의 형태가 어떻게, 그리고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좀 의미 있는 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몇 개의 시에서는,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이 자신을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즉 이게 저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이 소명이란 것이 예수님이 자기 희생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했던 것처럼, 혹시 이제 윤동주 씨는 어떤 대도 독실한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통해, 그러니까 조선인들을 구원하려는 형식,
해석하는 경향이 이제 우리가 유명한 십자가나 요때 요 시기 중심으로 나타납니다. 그거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나타나는 게 후반부로 가면서 윤동주 씨가 그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자신이 괴로움을 느낄수록 더욱 완성도 높은 시가 나온다라는 거. 그러면 이 경우에 윤동주 씨, 즉, 이 경우에 예술가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걸 히스레저와 연결시키는데 히스레저가 이제 다크나이트 찍다가 죽었죠. 약물 과다 보면 사망했지요. 모든 예술가들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회자되는 그런 작품을 남기고 싶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나의 행복과 반대가 된다면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거기서 윤동주 씨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 부끄러움이 심화되는 방향, 즉 윤동주 씨는 예술가로 남는 방법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윤동주 씨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윤동주 씨가 그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서 이제 뭐 그 바닷물을 주입하는 생체 실험을 당하다가 사망을 하셨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아마 윤동주 씨가 얼마 못 가 자살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윤동주 씨와 연결되는 것이 이제 그 전태일 씨입니다. 이 두 사람은 상당히 그러니까 묘하게 겹칩니다. 그러니까 윤동주 씨는 한 번도 창문 밖을 나가야 된다고 하면서 한 번도 창문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근데 반대로 전태일 씨는 오로지 창문 밖에서 살면서 창문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을 대조하는 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라는 영화를 보여주면서 이제 혹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제 그 전태일 편지를 읽으라고 하면서 해주는데, 그러니까 윤동주 씨는 자기 집이 부자였기 때문에 유학생이란 특별한 신분을 사서 안락한 삶을 살면서 부끄러움을 느꼈는데 전태일 씨의 목적은 그 안락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교육을 받는 것. 집이 가난해서 계속 어떤 교육으로 추방되었었는데 그 학생이 되는 것. 그래서 교실에서 공부를 하는 것. 즉 윤동주 씨의 이상이 전태일 씨였고 전태일 씨의 이상이 윤동주 씨였습니다. 이 관계는 참 희한합니다. 그리고 윤동주 씨는 이제 거울 안, 창 안의 시인이었는데 이제 전태일 씨는 창밖의 혁명가였죠. 윤동주 씨는 전태일 씨처럼 되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 되면서 부끄러움이 심화됐었는데 전태일 씨는 이제 윤동주 씨 같은 삶을 살길 원했었고 또 전태일 씨의 꿈이 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태일 씨가 남긴 시도 몇 편 있지요. 그렇게 되면은 왜 윤동주 씨가 전태일 씨를 그러니까 창밖의 혁명가가 되길 원하면서도 망설인지가 또 설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태일 씨는 결국 현실에서 이제 자기 몸에 불을 붙였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윤동주 씨가 비겁하다, 나약하다라고만 했었는데 전태일 씨 모습을 본다면 또 윤동주 씨가 왜 창밖으로 그렇게 나서지 못했는가? 그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윤동주 씨의 정체성 변화. 총 5번이 변하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제 처음의 시에서는 그 조선인, 일본인, 중국인. 그러니까 그 흑룡강성에 사는 이제 조선인으로서 근데 그 당시에 이미 조선은 일본에 합병되었고 그 마을에서도 이제 다툼이 심했다고 하죠. 마을에 모인 이제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린 조선인이냐 일본인이냐 중국인이냐 거기에 이제 작품 속에서는 주로 이제 광풍으로 나타나지요.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나를 휘몰아치는 광풍.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지요. 그게 이제 십자가란 시에서 이제 동시에 나는 크리스찬이기도 하다는 네 번째 정체성. 그리고 마지막 시에서 발견하는 나는 조선인, 일본인, 중국인, 크리스찬을 초월해서 나는 시인이다라는 정체성. 이게 마지막 시.
쉽게 쓰여진 시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어떤 자신의 정체성을 시인으로 완성하고 또 이 시에서 이제 마침내 자기 자신과의 화해, 마지막 두 단어, 악수, 그 최초의 악수, 즉 윤동주 씨는 마지막에 자신이 꿈꾸던 모든 것을 이루고 체포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게 흥미롭습니다. 학생들과 또 이렇게 회의를 해봅니다. 윤동주 씨의 삶은 행복했을까, 불행했을까? 평생 부끄러움에 휩싸이는데 부끄러움 때문에 괴로워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꿈꾸던 자기 자신과의 화해를 이루고 체포되어서 사망한 윤동주 씨의 삶을 우리는 행복하다고 평가해야 될까, 불행하다고 평가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항상 윤동주 씨의 시에서 거울 속의 나, 우리가 이제 이상적 자라고 하지요. 는 나에게 등을 돌린 모습으로 출연했었는데, 마지막 시에서는 나에게 나를 마주보며 악수를 청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이 거울 속 이상적인 나는 이 현실의 자아인 나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생각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제 만난 그 이상적 자아는 오히려 나를 위로하면서 나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수를 하면서 이제 윤동주 씨의 시인으로서의 어떤 모든 작품은 마무리됩니다. 결국 윤동주 씨는 자기가 꿈꾸던 것은 모든 것을 이루고 갑니다. 이 삶을 우리는 행복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불행하다고 평가해야 될 것인가? 그럼 또 이제 학생들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그까지 한번. 그러면서 이제 나는 내가 부끄러울 때 나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그걸 한번 뭐 얘기해 보고 가는 것도 학생들의 앞으로의 어떤 자신과의 관계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좀 정리하는 입장에서 좀 영화 몇 편 보고 그다음에 그 이미지에 대해서 좀 이론적으로 재정립을 하고 넘어갑니다. 우리의 아이디어를 이미지로 구현하기 위해 가지고 글쓴이는 색깔과 구도와 이제 모양, 레이아웃, 프레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어떤 의미인가, 어떤 녀석 그 의미를 완성하는가, 왜 여기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형태로 등장하는가, 왜 남자 혹은 이제 장 보러 가는 아줌마, 학생이 아니라 모두 똑같은 회사원들인가, 그렇기 때문에 의미는 어떻게 제한되는가, 그리고 배경에 왜 빨간색을 썼는가, 여기에 이 절벽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여기에 덩그러니는 이 핸드폰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의미를 완성을 하면서 이제, 아이디어는 어떻게 시각화되는가? 그걸 좀 훈련을 하고 넘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운전사고는 캐나다 군인이 그 자기가 어떻게 사고를 내는지를 그 경위서를 이제 만화로 그렸는데 이 경우에 왜 그림이 텍스트보다 호소력이 있는가? 그림은 유니버셜한 언어죠. 영어를 몰라도 이 그림은 이해가 되죠. 직관적이고 감성적이고 유니버셜하죠. 그리고 이제 그 시각적 정보량의 개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영화에서 이제 어떻게 장치들을 쓰고 있는가. 요건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요거는 이제 같은 그 영화의 포스터인데 한국과 외국을 어떻게 다르게 했는가. 어떤 차이가 보이십니까? 한국은 인물 위주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저 배우들이 나온다. 근데 이제 외국 경우에는 이제 훨씬
그, 이 작품의 소재, 주제, 궁금증,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예. 이건 놀랍게도 이제, 이거, 조폭 영화, 강남 브루스라고 제목을 바꿨는데, 강남 1987인가 뭐 하여튼, 강남 뭐 1980인가? 그거 이제, 아유, 왜 이렇게 바꿨나 모르겠네요. 일본에만 가면은 조폭 영화도 전부 다 이렇게 로맨스 영화처럼 바꿔버려요. 너무 사제들. 이건 이제 곡성. 굉장히 그 오컬트적인 분위기를 잘 살리고 있죠. 요거는 이제 그 기생충, 훨씬 외국 거에서는 이제 내용이 잘 와닿지요. 아, 이게 어떤 장르에서 어떤 주제의식을 다루고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뭐 요거는 좀 영상을 분석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 뭐 영상은 이제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데 점점 이미지보다는 영상이 강조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영상 분석도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용량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유명한 드라마들이 이제 오프닝 영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폭삭 속았수다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영상이 이 작품의 내용을 어떻게 이제 추각해서 담고 있는가,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갈등 관계 이런 것들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그 예상 문제 풀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예상 문제들 이렇게 쭉 넣어놨는데 한번 그 학생들과 같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질문들 중에서 좀 다양하게 나올 만한 것들 좀 모아봤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인포그래픽, 요게 이제 전체 파일인데, 그 인포그래픽이나 이런 거 텍스트의 장르는 컷을 나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컷을 나누면서 이제 의미를 설명해 가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페이퍼 2도 이제 그 쭉 예상 문제를 풀어보고 하는데, 그러니까 페이퍼 2는 이제 문제 은행식이기 때문에 문제 나올 건 뻔하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모아놓은 다음에 요 질문이 나온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작품들 중에서 어떤 작품과 어떤 작품을 조합해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요걸 A3 사이즈로 이렇게 프린트를 해주고 요걸 가지고 이제 만약에 학생들 추가할 거 있으면 여기 추가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작품은 다른 과제 이미 썼기 때문에 지워야 되겠지요. 음, 우리들 이런 내용은 이제 이미 우행시로 바뀌었으니까 일단 요거를 주고 처음에는 이제 처음 문제를 풀 때는 자, 어떤 작품을 고를 것인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 본론 1에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일단 쭉쭉 쓰게 한 다음에 일단 가능한 작품들은 쭉 다 쓰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작품과 어떤 작품을 연결시켜야지 본론 1, 2, 3이 다 충실하게 나오겠는가? 비교와 대조가 이제 둘 다 나오겠는가? 좀 더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나오겠는가를 한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작품들은 버리고 그 작품에 집중하는 식으로 이제 답을 써 나갑니다. 처음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되면 좀 익숙해지면은 이제 요 표가 없이 그냥 백지에다가 이제 스스로 이렇게 좀 레이아웃을 그리면서 거기에 충분히 이제 한 30분 정도 페이퍼 2 같은 경우 거기에 30분 정도 시간을 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답을 쓰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페이퍼 2 같은 경우는 아마 한 1100단어 정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페이퍼 2 준비까지 끝내고 이렇게 학생들 시험에 이제 보내고 그리고 이제 남은 기간은 학생들이 자기가 이제 어떤 페이퍼 1나 페이퍼 2의 답을
써서 메일로 보내오면은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요것 같은 경우에 이제 몇 점 몇 점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피드백을 주는 그런 형식으로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과정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좀 짧게 6시간 동안 좀 짧게 설명했었는데, 그, 잘 모르시겠으면은, 그러니까 요 학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일단 제 걸 가지고 오신 다음에, 그걸 카피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선생님 스타일을 넣으셔가지고 좀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질문 생각나시면은, 개인톡으로 연락 주시고, 자, 그러면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